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좀 못 본 그 행정형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18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85번. 자,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2번 문항 봐보세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과벌 절차는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 그렇지 않고요. 이게 현행 그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지정되면서 과태료 또는 행정질서벌에 관한 그 부가 및 그 불복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규정이 되었고요. 지정됨으로써 이제는 85번의 2번 문항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5번의 2번 문항은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 좀 그 최근에 와서는 그 과태료 또는 행정질서벌 이것과 관련해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3, 4년 사이에 4, 5년 사이에 한 7, 8문제, 10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좀 잘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184페이지에 88번 봐보세요. 184페이지 88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시면 2번 문항 봐보세요. 구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과실범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거 보시면 이제 이거 우리가 행정형벌이죠. 행정형벌, 형법 총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행정형벌 같은 경우는 고의범을 전제로 하고요. 고의범을 전제로 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과실범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 행정법에 와서 행정법에서 이제 이게 원칙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판례한 다음에 우리 행정법 의무 위반, 행정법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행정벌을 부과할 때, 자, 할 때 뭐 고의범과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을 때 처벌하지만은 이렇게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 해석을 통해서 과실범에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구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배출 허용 기준을 추구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과실범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법에서는 엄격하게 그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돼요. 죄형법정주의에서. 죄형법정주의에서 고의범을 원칙으로 해서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과실범에 대해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근데 우리 행정법에 와서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 해석을 통해서 이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판례에서 88번에 2번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8번에 2번이에요. 여기 내용 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조금 보실 것이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이제 통고 처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91번, 91번 보시기 바랍니다. 통고 처분이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다가 보니까 다 이제 그 수험생들이 다 잘 맞추세요. 최근에 주춤하다가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 하나씩 보도록 하죠. 1번 문항 한번 봐보세요. 통고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권한행정청이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재량에 속합니다. 통고 처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행정질서벌은 형사벌과 그 성격을 같이 하므로 행정질서벌을 받고 난 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 자, 2번 지금 91번에 2번 문항 그죠? 자, 틀렸죠? 이것도. 이 91번에 이제 2번 문항이 왜 틀렸습니까? 보시면 이제 우리 법원이 우리 판례죠.
판례 우리 대법원을 보겠습니다. 대법원. 행정소송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 보시면 여기 행정형벌과 그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병과 행정질서벌이 병과 이거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 그죠? 판례가 자,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법적 근거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렇게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 규정이 있고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으면 병과할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이거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3번 틀렸죠. 이것도 잘 나오는 거예요. 3번 문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양벌 규정이 대상이 된다고 봐요. 이것도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됐죠? 국가에 대해서 지자체도 양벌 규정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시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4번 문항.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을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 재량으로 본다. 4번 문항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4번 문항 맞고요. 지금 이제 판례 입장에서는 요거 하나 보시면 우리 헌재는 부정이에요. 이 헌재는 부정호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이 법원의 견해에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요것에 의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헌법재판소를 갖다가 명시적으로 물어볼 때는 헌법재판소 입장을 물어볼 때는 부정이라고 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상 봐볼까요? 자, 여기 이제 제 2장 나오죠? 제 2장. 01번이 바로 어때요? 01번이 바로 통고처분 문제예요. 01번이 통고처분 문제. 답이 이거 같이 보셔야 돼요. 이 시험에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죠? 정식 형사소송에 대한 예외 절차. 바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통고처분과 그 다음에 즉결심판이 있죠? 요거에서 이제 통고처분 2번이 답이에요. 이렇게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 01번의 답이 2번이었죠. 답이 2번이고, 통고처분이 개념을 묻는 거예요. 이런 거 주는 거니까 다 맞추셔야죠. 그 다음에 06번에 보시면, 6번은 답이 4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인데 봐볼까요? 통고처분은 행정쟁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돼야 한대요. 통고처분은 여러분들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간이 특별 절차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바로 별도의 불복 절차,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의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대상이 안 돼요. 즉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 06번의 4번 통고처분이 처분성 인정된다, 안 된다? 통고처분 처분성이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하죠. 이건 특별불복조차. 이것은 특별불복조차니까 간이 특별조차예요. 이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불복하면 정식 형사소송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고소송, 우리 행정소송이 불복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럼 이 내용 봐볼까요? 제가 이제 이 통고처분은 정리해 드릴게요. 1번 문항, 통고처분은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 행정형벌이 예외적인 과벌 절차이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즉 통고처분은 이걸 규정은 일반법이 없어요. 각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각 개별법에서 규정이 있을 때만 통고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청이 벌금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과하며 당사자가 법정 기간 내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한 때는 처벌 절차는 종료됩니다. 맞습니다. 요거 보시면
법정 기간 내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할 때는 이 통고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요. 이 통고 처분 위에서 납부 기간이 있죠. 통고 처분에 의해서 납부해야 하는 범칙금 부과 기간 내에, 그죠? 납부 기간,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이 불복 방법이에요. 그럼 이때 행정기관의 행정청은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럼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공소 제기를 통해서 재판으로 가죠. 정식 형사소송들처럼 한다는 뜻입니다. 자, 3번.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발 등의 절차를 거쳐 형사소송들처럼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이어서 그래서 06번은 답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제2절 과징금 봐볼까요? 187페이지.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이건 내용 보고요. 그 188페이지 10번 봐보세요. 188페이지 10번. 예, 188페이지 10번. 자, 이거 뭐겠습니까? 이거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답이 이거 뭐예요? 과징금이에요. 과징금, 그죠? 예, 과징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과징금 보시면, 자,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사업 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정지 처분이 당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5천만 원 이하의 뭐를 부과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우리 과징금의 종류 있잖아요. 과징금 종류. 과징금 종류는 전형적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변형된 과징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과징금이에요. 이거 좀 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10번 보셨고 11번에 이거 10번에 3번에 요거는 변형된 과징금을 꼭 아셔야 돼요. 자, 이어서 11번 보도록 하죠. 옳지 않은 것인데 과징금. 요것도 좀 잘 나와요. 1번, 3번, 4번은 다 좀 질문을 통해서 익혀 두시고요. 2번 문항 보시면 대부분 판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은 그 초과된 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자, 여기 여러분들 이 질문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옵니다. 11번에. 11번에 지금 2번 문항이죠. 과징금과 관련돼서 판례에서 과징금은 일심 전속적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징금 부과가 됐고 이때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 상속인에게 바로 과징금 납부 의무가 이전돼요. 예, 왜냐하면 일심 전속적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가. 그래서 과징금은 이때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배우신 이행강제금 또는 집행벌 같은 경우는 그죠? 일심 전속적 의무 이어서 상속인에게 이전이 안 됩니다. 이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11번에 2번 문항이 잘 나와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은 그죠? 이 전부 취소해. 전부 취소 입장입니다. 전부를 취소한다. 이거 잘 나와요. 이 질문도 참 잘 나옵니다. 과징금과 관련해서 잘 나오니까 정확히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가산세, 가산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것이 190페이지의 명단위 공표예요. 명단위 공표가 한참 잘 나오다 지금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9번에 이제 보시면 19번에 보시면 명단 또는 사실의 공표 등 행정상 공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문항 틀려요. 보시면
행정상 공표는 의무 위반자의 명예나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이게요, 지금 이거 잘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의무 이행 확보죠.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 수단이 있죠. 직접적 수단이 있고 간접적 수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정상 강제 집행 중에서 우리가 배울 때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직접적인 수단 뭐가 있어요? 행정 대집행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직접 강제가 있죠.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 징수 있죠. 징수. 응? 여기서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 중에서 이행강제금 있죠. 이행강제금만큼은 뭐예요? 이행강제금 또는 집행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요거는 뭐예요? 간접적인 수단이에요. 요거는 간접적인 수단이에요. 요거 좀 잘 나오고, 왜냐면 이 대집행 직접 강제 징수는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직접 실력을 가하여 의무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우리 의무자의 심리를 압박해서, 그죠? 예를 들면 건축법에 뭐 이렇게 건축법 위반이 있어, 뭐 중축을 했다, 옥탑방을 중축했다, 위법이다. 그러면 행정청에서 뭐를 해요? 이거 행정 대집행도 할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보통 부과합니다. 그죠? 그 위법 건축물로서 옥상 옥탑방을 갖다가 철거하기 전까지, 그죠? 철거해라. 철거해라. 먼저 이렇게 법 위반이 있음을 갖다가 철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철거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거를 안 해요. 이 방법은 두 가지죠. 행정 대집행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데, 행정청은 이행강제금 보통 많이 부과해요. 건축법에 된다면 연 2회입니다. 자, 연 2회인데, 자, 철거를 안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그죠? 100번에 30 이내 범위 내에서 2회를 해버려요. 1억 건축물이면 3천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2억짜리면 어떻습니까? 6천만 원이에요. 10억짜리는 얼마입니까? 30%. 3억이에요. 3억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10억짜리에서 3억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이행 안 차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거 강제 집행 들어가요. 강제 징수해버립니다.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공법상 금전채권이죠. 3억, 10억짜리 3억에 대해서 이때 건축법상 의무 위반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철거하지 아니하면 강제 징수 들어가요. 건물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무자의 이 심리를 압박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이거 안 태가는 큰일 나겠구나. 응? 10억짜리 이거 30%, 그러니까 2년 2회니까 뭐 보통 꽤 나와요. 100번에 20씩 두 번 하면, 100번에 15씩 해갖고 두 번 할 수도 있습니다. 100번에 막 30 내서니까, 그죠? 1회 경고하고, 또 안 해요. 또 2회 경고하고,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의무자의 심리를 압박해서 의무자 스스로가 의무 이행에 나가게 하는 데 대해서 의무 이행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인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세 가지 이외에 이행강제금, 이 세 가지 이외에 이행강제금을 포함해서, 자, 우리 행정벌 있죠, 행정벌. 행정벌은 의무 위반에 된 건데, 행정벌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현재의 행정체제입니다. 근데 장래에 있어서는요, 이것도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수인데요. 그 나머지 행정벌 등은 어떻게 돼요? 행정벌 등, 그죠? 그 다음에 과징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다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수단이에요. 그렇게 답을 고르셔야 하고, 요게 의외로 학생들이 이 세 가지 빼놓고 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의무 이행 이 관점에서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세 가지 빼놓고는 다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임을 꼭 아셔야 돼요. 요게 이제 학생들 이게
한 뭐 3번, 4번 나왔으니까요. 꼭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명단의 공표도, 그래서 명단의 공표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간접증사. 그 나머지를 다 말씀드린, 요 세 가지 빼놓고 나머지니까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간단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체계를 이해를 하셔야만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19분의 1번 답입니다. 답이 1번. 자, 이어서 행정질서법을 보도록 하죠. 191페이지의 그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국가직 7급 문제예요. 4번 문제. 질서 위반행위 기재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니은번과 디귿번이 틀립니다. 니은번 봐보세요.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 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죠, 성립합니다. 법적 문제죠. 그 다음에 디귿번.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 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아닙니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니은번, 디귿번만 이렇게 좀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특히 1번 봐보세요. 자, 기억번 같은 경우는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행 그 질서 위반 행위 기재법이 지정되면서 주관적인 요소인, 즉 심적 요소인 이 고의과실을 도입했어요. 이 현행 그 질서 위반 행위 기재법이 지정되기 이전에는 이 주관적 요소인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판례가 없었고, 객관적인 법 위반 질서 행위가 있기만 하면 고의과실과는 무관하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판례가 인정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행 질서 위반행위 기재법은 바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고의과실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요. 1번에 보시면 행정청은 질서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예, 바로 과태료 부과권에 대해서 뭐를요? 제척기간을. 시효로 인하여 없잖아요. 시효로 인하여 없으니까 이건 뭐예요? 그죠? 시효로 인하여 하면 소멸시효. 시효로 인하여 없으면 제척기간.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건 이제 부과권만 되어 있고, 징수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뭐 부과해서 뭐 공법상 금전채권으로 뭐 1,000만 원이 발생했다. 이 징수하는 것은 소멸시효, 시효로 인하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징수와 관련해서는 소멸시효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04번의 답이 2번이에요. 뭐 순수한 법적 문제죠. 그 다음에 그 192페이지 보시면 05번을 보시면 질서 위반행위 기재법이 정하고 있는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만 한번 봐보세요.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우선한다. 아니에요. 이 질서 위반행위 기재법이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일반법으로 지정되면서 이전에는 과태료를 겨누는 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안 내는 게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일 나죠. 거의 법이 완비되어 있어가지고 이 과태료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법이 없다 보니까 각 개별법이 막 그냥 서로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 과태료 부과 절차 등에 대해서 일반법이 만들어졌으니까 현행 질서 위반행위 기재법이 지정되면서 이 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이 우선한다. 이 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 문제죠. 그러니까 5번의 답이 1번이에요. 5번에 2번에 보니까 100번에 5 나오죠. 이거 100번에 15면 틀려요. 이거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자, 194페이지에 13번 문제 봐보세요. 자, 옳지 않은 것인데 2번 문항 봐보세요. 무슨 법조 문제예요? 검사가 과태료의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 이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아닙니다.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요. 이때 보시면 또 주문이 13번의 2번 주문과 관련해서 다른 시험에서는 뭐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해서 즉시 검사가 과태료의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 틀린 지문. 즉시 항고 가능하고 이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에 2번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5페이지 봐보세요. 19번 문제 보셔야죠. 19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인데 2015년도 지방직 국문제예요. 3번 문항 봐보세요.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주문이 계속 반복되죠? 뭐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좀 유리한 경우죠. 뭐 이런 주문도 하나 주는 겁니다. 뭐 거의 16개는 준다고 보면 돼요. 80점. 행정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또 뭐죠? 뭐 우리 교수님이 뭐 이렇게 자기 개인에 취하는 학설도 있겠지만은 그건 한두 문제 정도 반영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19번은 이거 봐보세요. 19번 틀리시면 안 되겠죠? 3번. 법조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80점 정도는 뭐 안정적으로 나오고 한 2개만 더 맞추시면 90점입니다. 16개에서 2개, 18개 맞추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행정의 실성 부담 끝났습니다. 이어서 행정구제편 들어가야죠. 제 5편인데 행정상 손해전보죠. 손해전보로서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가배상에서는 뭐 제2조 직무상 책임하고 제5조 영주물 책임 있죠. 요거 위주로 나오고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오고 손실보상에서도 보통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해전보에서 각각이 한 문제씩 2문제 나와요. 손해배상, 국가배상에서는 제2조 아니면 2조에서 한 문제 아니면 영주물에서 한 문제 나와요. 손실보상 한 문제. 그러니까 2문제가 꼭 나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범위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딱 카테고리가 범위가 정확히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문제를 보면 02번 봐볼게요. 자, 우리 200페이지 02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상 책임 이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입니다. 4번이 맞아요. 요거 나오는 판례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꼭 맞추셔야 합니다. 자, 판례에면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승에서 취소가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거 맞아요. 자, 그러면 1번 문항 봐보세요. 보시면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에는 입법기관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자, 이건 조금 난이도 있는 거죠. 02번에 답은 4번 맞아요. 4번 완전히 맞는 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행위 관련해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는 입법기관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이거 명백히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입법기관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입법기관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위임을 해줬죠. 입법권에 대해 위임을 했어요.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정치인들이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이 문헌에 명백히 위반된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은 국회의원들은 본질적으로 그 책임은 정책 책임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책임을 갖다가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02번에 1번 틀린 거고요. 1번 문항 틀린 겁니다. 예, 틀려요. 2번 문항 직무행위 범위는 자 직무행위 범위죠. 여기에 보시면 자 직무행위 범위 자 여기 권력적 적용 들어가죠. 여기 관리적용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시면 준법률적 행정행위 다 들어가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죠? 요거 들어갑니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실행위 다 들어가요. 사실행위도 직무상행위에 들어가고 또 부작위도 들어가요. 자기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부작위 같은 경우는 자기 의무가 있어야죠.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이거 다 포함합니다. 직무상행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도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3번 문항. 해당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해당 공무원이 법률을 갖다가 법률을 모르고 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판례는. 그래서 3번도 틀려요. 됐죠? 예. 자, 하고 자, 됐죠? 우리가 예. 요거 듣고 요거죠? 요거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자, 02번의 답이 4번입니다. 자, 이어서 201페이지 08번 보도록 하죠. 자, 옳지 않은 것인데 3번 문항 봐보세요. 공무원이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행위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법률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된다. 아니에요. 공무원이 법령에 이렇게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랐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죠? 이때 고의과실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2번 적합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된다. 틀린 지문이에요. 아닙니다. 자, 권리 침해가 있다고 해서 자, 비록 권리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적법한 법령 절차에 따라서 행한 행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우리 국민에게 손해가 어떤 발생했다 하더라도 바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법률 적합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자, 그래서 08번은 답이 3번이에요. 자, 이어서요. 자, 203페이지 봐보세요.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상 그 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문항 봐보세요.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15번에 4번 봐볼까요? 15번에 4번 문항 보겠습니다. 15번에 4번 문항 왜 틀린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선택적 청구권 기억나시나요? 또 구상권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이 선택적 청구권은 외부 책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외부 책임이다. 7급에서는 이렇게 외부 책임으로 그냥 나옵니다.
구상권은 뭐예요? 이거 갖다가 내부 책임이라고 해요. 내부 책임. 자, 선택적 청구권, 구상권 이 두 가지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 판례한다면 우리 판례한다면 이 선택적 청구 외부 책임은 고의 중과실인 경우 고의 중과실 있는 경우는 인정되죠. 이때는 인정됩니다. 근데 경과실일 때는 인정돼 안 돼요. 인정 안 돼요. 구상권은 법 규정이 있죠. 구상권은 내부 책임은 어때요? 이건 어때요? 고의 중과실 때 고의 중과실일 때만 구상권 행사 가능하죠. 그죠? 경과실 때 국가는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구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히 이제 선택적 청구권과 관련된 건데, 자, 우리 국가배상 청구권은요, 이거죠.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증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우리 국민에게, 예를 들면, 공무원이 갑이라는 사인에게 불법행위를 통해서 3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근데요, 이때요, 우리가 공무원의 고의과실에서 과실은 추상적 과실이에요. 맞죠? 추상적 과실입니다. 손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는 이때요, 이 가해자인 공무원에 대해서 고의가 아니라 이 공무원이 갑에 대해서 경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3천만 원. 자, 그렇다 한다면, 이때요, 우리 피해자 갑은요, 국가에 대해서 3천만 원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때 판례한다면 가해자인 공무원은 현재 추상적 경과실만 있어요. 경과실만 있으니까 피해자는 가해자인 공무원한테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무원은 피해자 갑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없어요. 맞잖아요. 또한 국가는 또 이 가해자인 공무원한테 경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3천만 원이 손해가 발생했는데 국가도 구상할 수가 없어요. 가해자인 공무원한테. 그런데요, 이 피해자가 국가에 대해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청구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인 공무원,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한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또 공무원이 사람이 좋아하셔가지고 3천만 원한테 배상했습니다. 3천만 원 줬어요, 피해자한테. 자, 이 경우에 가해자인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원래 국가가 배상 의무 경과실이니까 이 가해자인 공무원한테 구상할 수가 없어요. 또 판례한다면 이 피해자는 갑은요, 누구한테요? 국가에 대해 청구해야 돼요. 선택적 청구는 인정 안 돼요. 경과실이니까. 중과실이 아니었습니까? 선택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에 대해서 뭐를 청구해야 돼요? 뭘 청구해야죠? 국배청,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해야 돼요. 그런데 가해자인 공무원한테 민법상 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지금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인 공무원이 사람이 좋으셔서 돈 3천만 원 주었어요. 하고 나서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할 것 같다가 내가 가해자 공무원이 배상했으니까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이게 허용되는가? 판례는 인정합니다. 판례 긍정. 판례는 긍정해서 15번에 4번 허용되지 아니한다. 틀린 거예요. 15번에 그래서 답이 바로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204쪽 보시기 바랍니다. 204쪽. 17번 볼게요. 옳지 않은가? 1번 문항.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 책임의 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거 2015년 사회복지 구매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시험에서 우리 9급에서 나오고 7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헌법상 국가배상 책임 주체는 누구죠? 국가와 공공단체예요.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공공단체 중에서 뭐로 한정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헌재는 합헌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17번에 1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주는 거니까. 다 줘요. 80점 줘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1년을 충실히 하신 분들은 행정법은 무조건 80점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1년 정도 이상 공부하시면 1년 정도 하시면 두 문제 정도는 리걸 마인드에 의해서 맞춰야 또 응용 문제 되니까 90점. 나머지 두 문제는 운수에 맡기셔야죠. 보통 합격생들은 그 두 문제 중에서도 한 문제를 더 맞춥니다. 95점. 한 문제는 틀려요. 보통. 하지만 가끔은 운 좋게 100점 나와요. 100점 맞고 합격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100점 맞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시험 어려워져요. 그러지 마세요. 이왕 합격하시면. 아이, 근데 그러지 말라고 좀 어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 더 맞춰가지고 다른 데서 하나 빠질 수가 있잖아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3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서울특별시 소속의 공무집행 중 폭행을 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성을 제기해야 하는가? 자, 국가배상 청구권,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을 판례는 소송 실무상 이렇게 하면 뭐로 봐요? 사건으로 봅니까? 공권으로 봅니까? 사건으로 봅니다. 사건으로 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사소송이면 누가 피고가 돼요? 당사자 소송도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은 뭐 당의 행정청이 피고가 되지만 국가배상이라든지 당사자 소송에서는 누가 피고가 되죠?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행정주체가 됩니다. 행정주체. 그래서 행정법 통론에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기초개념 막 그냥 개거품 물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계속 행정주직법 내용인데 이제 그래서 앞에서 이제 통론에서 관련되니까 그래야 이게 여기서 행정주직법 맨 마지막에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문제 응용 문제 냅니다. 그러니까 23번 답이 누구예요? 저죠? 광역지방자치단체죠. 자, 우리 공공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기초가 있어요. 광역으로서 서울특별시, 그죠? 들어갑니다. 서울특별시, 시장이 아니에요. 서울특별시하고 서울특별시는 행정주체입니다. 서울시장은 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은 구분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행정주체인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됩니다. 서울특별시장 하면 틀려요. 2번이냐 1번이냐 왔다 갔다 하시죠? 1번이 맞습니다. 자, 해놓으시고요.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입장을 옳은 것인데 4번 맞고요. 1번만 한번 가볼게요. 29번. 사연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거 공무수탁 사연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 국가배상법 제2조를 개정해서 공무수탁 사연이죠. 네, 공무수탁 사연도 공무원에 포함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꼭. 국가로부터 보면 국가에 대한 공무수탁 사연이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나 누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요. 공무수탁 사연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진다. 왜요? 공무수탁 사연도 우리가 이 법 개정 전에는 과연 공무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시비가 있었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공무원의 국가배상법상에 공무원에 포함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사하는 경우 공모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무수탁 위탁받은 내용이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묻지 않아요. 정당한 권한 내인 것
인지 아닌지 묻지 않습니다. 교통할아버지도 일시적이죠.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송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사경제의 주체사는 적용이 포함된다. 아니죠. 국가배송법상의 공무원의 직무 범위는 광의사, 권력작용과 관리작용만 들어가요. 사경제 적용, 국고 적용 포함하지 않죠. 봤던 거예요, 앞에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죠. 13번에, 여기서 요거 1번 문항 관계돼서. 그 다음에 3번 문항.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받은 경우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위조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대출은행은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이 직무상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외형설이에요. 외형설이니까 직무행위와 그 직무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 행위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려요. 그러니까 외형설. 이것이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은 외형설. 그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 행위도 포함한다. 그래서 29번의 답이 4번이에요. 29번 4번. 23번은 답이 1번이죠. 23번은 서울특별시. 네. 이렇게 주는지 뭐 그냥 한 6개월 1년만 고생하시면 그냥 행정법은 박사됩니다. 줘요 그냥 이렇게. 학교 가세요 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진입이 힘드신데 학교 가시라고 이렇게 감옥에 와서 학교 가세요 하고 점수 줍니다. 물론 쉽지 않죠. 좀 공부를 한 최소한 6개월 1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거 기본 이론 끝나시고 기본 문제풀이 이거 단원별 이거 한번 딱 끝나시면 벌써 반은 공무원입니다. 반은 나는 공무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준 공무원. 아시겠죠? 힘내시고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통과하셔야죠. 공무원 임용이 뭐예요? 공무원 임용 특허입니다. 특허. 행정행위 열심히 배워놓으시고 자기가 임용되는 것이 뭔지 몰라. 우리 공무원분들도 훌륭하시지만 대다수가 공무원 임용행위가 특허라는 거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 아시겠죠. 배우시니까. 자, 됐죠? 그래서 29번 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210페이지 국가배상법 제 5조 41번 보도록 하죠. 41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이 공공의 영주물은 영주물 1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권한 없이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아닙니다. 사실상의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41번의 1번 문항은 아주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아주 그냥 매번 와서 우리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 합격에 도움을 주는 주문이에요. 자, 질문입니다. 네. 나머지 보시고 213페이지. 그러니까 그만큼 자주 출제에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50번에 보시면 4번. 국가배상법 5조인데 판례는 예산 부족은 절대적인 면책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산 부족이 어떻게 절대적인 면책 사유가 됩니까? 아니죠. 단지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지언정 절대적인 면책 사유가 안 됩니다. 그러셨습니까? 영조물이 대림동에서 예전에 한 6, 7년 전에 10년 전에 큰 물난리가 있었죠. 그때 비가 많이 왔는데 갑자기 국지성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보통은 이제 양수기가 큰 대형 양수기가 있어요. 그럼 막 물 퍼내야 돼요, 막. 거기 그죠? 하수구 들은 물을 퍼내야 돼요. 근데 이거 갖다가 양수기가 두 대 중에서 한 대가 고장 났어요. 고장 나가지고 이때 대림동 일대가 그 물에 잠겼죠. 뭐 지하 같은 다 큰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때 이제 문제가 됐죠. 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양수기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만 가동되고 한 대는 이게 가동이 안 되는가? 근데 이때 당시에 보면
가동이 안 되면 곧바로 즉각 조치를 해가지고 이거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고쳐가지고 바로 물을 퍼내야죠. 근데 이때 그 해당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대해서 그 책임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공무원들 그 얘기 있어요. 예산부죠. 우리 그 넓은 지역에다가 그 담당 공무원이 2명이에요. 그래서 한 명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상황 파악해야죠. 보고해야 하니까. 한 명은 상황실에 전화 받아야죠. 가지고 하필이면 간다는 게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갔어요. 그 나머지 한 대는 뭐 당연히 뭐 가동 뭐 돌아가겠지 자동으로. 가지고 이제 그 한 대가 고장 나가지고 뭐 일대 다 이렇게 다 물에 잠겨가지고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때 공무원들이 예산부죠. 요즘에 이제 예산부죠. 예전에는 한참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이제 많이 참작했겠죠. 양형에서 참작은 될지언정 절대적인 면적 사유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 일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때 손해배상 책임 국가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져서 배상을 해줬습니다. 50번에 4번 틀려요. 이어서 55번 봐보세요. 옳지 않은 것인데 4번 문항. 아직 물적 시설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종이 이용해 제공되지 않은 옹벽도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문에 해당한다. 아니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판례대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50번에 답이 4번이에요. 50번에 답이 4번. 그 다음에 55번에 답이 4번이에요. 4번. 마지막으로 56번에 3번 문항. 그죠? 국가배상법 제5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동법 제2조의 책임과 같이 과실 책임지로 규정되어 있다. 아닙니다. 영조물 책임과 직무상 책임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할 때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영조물 책임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직무상 책임은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죠? 영조물이 설치관리 하자에 의해서 객관설이 통섭하려니까 객관적, 통상적으로 객관적인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객관설이 통섭하렵니다.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이 쓰졌어요. 설치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묻잖아요. 고의과실 묻지 않습니다. 가로등이 멀쩡하게 서있던 가로등이 쓰러져 갖고 나를 다치겠어요. 그러면 나는 영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이것이 통상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통상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쓰러진 거죠. 통상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안전성이 갖추어졌다고 한다면 가로등이 쓰러질 리가 없어요. 맨홀 뚜껑이 뒤집힐 리가 없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이때 국가 책임. 하여튼 직무상 책임이든 영조물 책임이든 전부 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지만 직무상 책임은 과실 책임주의를 그 기초로 하고 있고 영조물 책임은 과실 책임주의를 그 기초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이인데 좀 지문이 정확한 거 아니에요. 과실 책임주의. 그러니까 지금 주관적에서 고의과실을 요구하느냐, 공무원이 고의과실을 요구하느냐, 요구하지 않느냐. 그래서 답이 3번 틀렸어요. 직무상 책임은 과실 책임주의를 그 기초로 하지만 영조물 책임은 과실 책임주의를 그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56번까지 했습니다. 56번에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 볼까요? 215페이지 03번 215페이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해야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기대이익, 장래의 기대이익이나 예상이익이 침해될 것을 대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03번에 1번 틀렸죠. 자, 그래서 03번에 손실보상 03번에 1번 틀립니다. 자, 이어서
자, 5번 봐보세요. 5번. 옳지 않은 거. 4번은 지상물인 건물은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이 손실보상이 대상이 된다. 아, 지작물이죠. 지작물인 건물은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이 손실보상이 대상이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저쪽에 지금은 거의 다 이제 다 없어졌지만 예전에 보면 뭐 여기 그 신림동 쪽에 보면 그죠? 그쪽에 우리가 모가촌이 많았어요. 모가촌 맞았습니까? 그러면 그 허가를 받지 않고 뭐 국유지 있잖아요. 국유지에다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전쟁 이후에 6.25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이후에 뭐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천동 그 일대하고 관악 그 신림동 일대에 이렇게 많이 계셨어요. 무허가촌 이루어졌죠. 이때 보니 그 국가 땅이니까 점차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 토지 수용 공용이죠. 그 일대를 갖다 도시로 뭐 개발한다. 라고 했을 때 이분들 다 내보내셔야 하잖아요. 손실보상 좀 일정한 경우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05번에 4번은 해설 질문을 통해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1번, 2번, 3번 잘 나오는 거예요. 1번 제가 많이 강조했죠.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손실보상이 요건과 관련된 거죠. 재산적 가치여야 돼요. 원칙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침해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관계는 토지 수용인의 제결에 불복할 때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지긴다. 이게 항고소송이에요. 우리 많이 했던 거죠. 3번 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한 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 때는 사업시행자일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한다. 요거 뭐 1번부터 3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3번은 형식적 당사자 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4번은 판례대로 해놓으시고요. 05번에 그래서 답이 4번. 7번 옳지 않은 것이죠. 3번만 한번 봐보세요. 구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합헌이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어 사회적 제약을 초과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보상 없이 감수하도록 하는 것도 합헌이다. 위헌이라고 맞습니다. 그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있잖아요. 이건 그린벨트죠. 이건 합헌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이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수인 의무를 뛰어넘는 이런 침해가 발생하면 이때 보상을 해야 하고 이 보상이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07번에 3번. 07번에 3번이에요. 그죠? 3번. 자,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10번 봐보세요. 10번. 이거 옳은 것인데 주의해야 돼요. 이거 그대로 뭐 계속 반복 출제되니까요. 5번이 맞아요. 5번. 10번의 답이 5번이에요. 10번의 답이 5번. 10번의 답이 5번인데 1번은 왜 틀렸는가? 손실보상이 원인이 공법적이라면 손실의 내용이 사건이라도 손실보상은 공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가요? 아니죠. 판례는 사건을 봅니다. 비록 공법상이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권이 아니라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실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이나 침체에 대한 것이 한다. 아닙니다. 침체는 안 돼요. 행정상 손실보상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고 이 재산상 손실도 다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2번 틀렸죠? 3번 구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 이때 공법상 관리로 종전에 판례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사건을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판례 변경을 통해서 공권으로 보고 소송 이용은 뭐예요? 항고수용이 아니죠. 당사자 수용으로 갑니다. 3번 틀렸죠. 찰나는 거예요, 이거. 4번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 토지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본다. 아니에요. 기대이익은 개발이익은 손실보상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헌이다. 배제하는 것은 합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번에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자, 17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번. 17번 답이 뭐예요? 이거 잘 나와요. 공토법상 보상금 지급 원칙.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그 헌법에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손실 보상의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그 현금 보상 원칙 나왔습니까? 아니죠. 공토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현물 보상이 아니에요. 혼동 오시면 안 됩니다. 현금 보상이 원칙이고 2, 3, 4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서 17번의 답이 1번이에요. 이거 잘 나와요. 1번이고. 자, 이어서 31번 마지막 문제 봐볼게요. 옳지 않은 거.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아니죠? 예, 31번에 그래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합헌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문제를 보시면 행정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 처음 한 번만 처음부터까지 기본 이론 한번 보시고 이론 문제풀이 한번 딱 한번 듣고 다시 가보시면 체감 난이도가 50%씩 떨어져요. 이렇게 한 번 딱 처음부터까지 완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